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MIT에서 환경학을 가르치는 줄리안 스콧입니다. 얼마 전 아시아 폭염 조사를 위해 중국과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폭염 상황에서 두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이야. 중국에서는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한국에서는 중학생들이 우산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진짜 선진국이란 게 뭘까요? 높은 건물일까요? 아니면 높은 마음일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사랑스럽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사는 줄리안 스콧입니다.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환경학을 가르치며 기후변화 연구에 몰두해 온 지 15년째죠. 특히 폭염 현상과 도시 열섬 효과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님이 한국계 미국인이셨고 그분을 통해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기후 적응 정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언젠가는 꼭 한국의 기후 대응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어요. 아시아 대도시 기후 대응 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항저우에 파견된 거죠. 사실 한국도 조사 대상 도시 중 하나였지만 먼저 중국부터 조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2024년 8월 15일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체감온도가 거의 50도에 달하는 찜통 더위였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온몸이 끈적한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도시 상황이었어요. 택시 기사가 말했죠. 교수님, 오늘 오후부터 정전 예정이에요. 전력 부족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끊고 있거든요. 시내로 들어가는 길, 곳곳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봤습니다. 노인들이 그늘 하나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경찰차는 보이지도 않았고요. 편의점 앞에서는 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가격이 평소의 3배로 뛰었다고 하더군요. 한 중년 남성이 점원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야?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는 거야? 점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을 본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가는 길에 도로 곳곳에서 아스팔트가 녹아 솟구쳐 올라 있는 걸 봤습니다. 차들이 지그재그로 피해가며 운행하고 있었어요. 교통신호등도 반 이상이 먹통 상태였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형 쇼핑몰 앞 광경이었습니다. 냉방을 찾아 몰려든 시민들이 입구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보안 요원들이 입장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들여보내주세요. 아이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요. 하지만 보안 요원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정원 초과입니다.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람이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로비에는 냉방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직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내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인간을 위한 도시가 맞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쓰러진 노인들과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호텔 직원이 급하게 노크를 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시내 주요 병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서 의료 장비를 가동할 수 없대요.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구급차들은 길이 막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로 여기저기에서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거대한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한 구급대원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본부, 이쪽으로는 진입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현대 문명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제 그 대형 쇼핑몰 앞에 다시 가보니 입구에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어요. 한 경비원이 확성기로 계속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냉방 시설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늘 하나 없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물을 구하지 못해 탈진한 노인들,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까지.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드론을 꺼내 이 참혹한 현실을 기록하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더군요. 뭘 하는 거냐? 돌아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저는 미국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기후 변화 조사를 위해. 그러자 그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다. 국가 이미지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학술 연구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든 상관없다. 당장 그 기계 치워. 남자의 어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드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으로라도 기록을 남기려 했지만 그것마저 제지당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인터넷으로 오늘 본 참상들을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관련 기사가 없었어요. 외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몇 개의 영상들도 금세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진실조차 통제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근처 지하보도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저는 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 척하며 지나갔어요. 심지어 한 젊은 남성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히 관여했다가 책임져야 한다고 나중에 가족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 저는 직접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응급 차량이 모두 출동 중이고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노인을 업고 가까운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하지만 그곳도 문이 닫혀 있었죠.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세 곳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인간을 위한 도시가 맞는가? 여기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아니, 살아남기조차 힘들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참혹한 현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순간 다른 곳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기후, 같은 조건 아래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특히 한국은 어떨까? 항저우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중국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러야 했지만 상부에 긴급히 연락을 취했어요. 같은 기후 조건 아래 다른 나라의 대응 방식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대학원 시절부터 들어왔던 한국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중국과는 사뭇 달랐어요. 정돈된 도시, 체계적으로 배치된 건물들, 곳곳에 보이는 녹지 공간들.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기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원한 공기가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항저우의 숨막히는 더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중국에서 봤던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들 대신 여기서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어요. 폭염 대비 안내 책자 받아가세요. 손에 건네받은 팜플릿에는 무더위 쉼터 위치, 응급상황 대처법, 24시간 상담 전화번호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공항 곳곳을 둘러보니 더욱 감탄스러웠습니다. 곳곳에 냉방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고 각 쉼터마다 응급키트와 생수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기온 정보와 함께 재난 알림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현재 기온 38도, 폭염주의보 발령 중. 야외 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 위치까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역마다 대형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승강장에는 미스트 분사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노약자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어르신이 젊은 승객에게 말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나다니면 안 되는데 일이 있어서 나왔나 보네.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조심하세요. 지하철역마다 쉼터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했어요. 중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만 봤는데 여기서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폭염이 내리쬐고 있는 한여름인데 사람들이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역 광장 곳곳에는 그늘막과 함께 무료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질서였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다투지 않았고 먼저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말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 보네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견딜만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곳은 달랐어요.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일찍 호텔을 나서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이곳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폭염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였어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산부나 노약자가 타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양보받는 분들도 정말 고마워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한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한 대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참 착하세요. 대학생은 수줍게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이건 교육받은 게 아니라 체화된 문화구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신호등을 관찰해 봤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리 급해 보여도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차가 전혀 없는 한적한 골목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에 서 있던 중학생에게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참 바르게 키워졌네. 예전에는 빨간불에도 막 건드렸는데. 중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법이나 규칙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로 몰릴 텐데 어떤 상황일지 궁금했어요. 중국에서 봤던 아수라장을 떠올리며 걱정스럽게 다가갔죠.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 있었고 아무도 새치기 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심지어 줄이 길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음식점 앞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음식점에 들어가려 하는데 문턱이 높아서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그러자 지나가던 젊은 남성 2명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휠체어를 들어 올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천만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휠체어 타시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가봤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질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늘진 벤치 근처에서는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고 계셨고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있는데 바람에 쓰레기가 날아가자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쓰레기 주워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그러자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쓴 건 우리가 치워야지. 아이는 열심히 쓰레기를 주우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버린 게 아닌 다른 쓰레기까지 함께 주워서 버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어린아이조차 공공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는 임산부를 보고 고등학생 2명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가방을 들어드렸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함께 올라가며 안전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훈련받은 행동이 아니다. 이건 문화다. 삶의 방식이다. 중국에서 본 개인주의와 무관심, 그리고 한국에서 본 배려와 질서. 같은 인간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문화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평범한 주택가를 걸어보고 싶어서 홍대 근처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관광지나 번화가가 아닌 일반적인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어요. 오후 2시경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이런 날씨에 밖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거리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편의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편의점 앞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편의점 앞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쓰러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가려 했는데 그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처 학교에서 하교하던 중학생 3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할아버지께 달려갔어요.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우산을 펼쳐서 할아버지 위에 그늘을 만들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 그늘에서 좀 쉬세요. 다른 한 명은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얼음물을 사왔고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의 부채를 꺼내서 할아버지께 바람을 일으켜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른을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자신이 들고 있던 손수건을 물에 적실 수 있도록 편의점 사장에게 부탁했고, 젊은 직장인은 자신의 휴대용 선풍기를 꺼내서 할아버지께 시원한 바람을 보내드렸어요. 편의점 사장도 나와서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에어컨 바람 좀 쬐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고맙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할아버지를 챙겼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봤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할아버지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무관심하고 냉정한 모습들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어도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특히 그 중학생들의 모습이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아지실 때까지 곁을 지키며 계속 부채질을 해드리고 물을 권해드렸어요. 아이들의 교복이 땀으로 젖어가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웠다. 너희들 덕분에 살았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잘 키우셨을까?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였다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누구도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않았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또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의 온도로 작동한다. 중국에서 느꼈던 차가운 무관심과 달리 이곳에서는 진짜 사람다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와 사랑이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그 중학생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른을 도와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는 태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기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죠. 서울에서의 나흘째,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감동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스템을 분석해야 했거든요.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어요. 사전에 연락을 취했더니 흔쾌히 견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방성이었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서울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각 구역별 온도, 습도, 대기질, 그리고 무더위 쉼터 이용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기상청과 연계해서 시간당 기온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모습만 봤는데 여기서는 예방이 최우선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강남구 온도가 38도를 넘어섰죠? 자동으로 해당 지역 무더위 쉼터에 알림이 가고 추가 냉방과 급수 준비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강남구 쉼터들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해당 지역 관리자들의 휴대폰에 알림이 전송되었고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재난 문자는 기본이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 그리고 각종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동네별로 이장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홍보해 주시죠. 저는 감탄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긴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대응하고 있구나. 오후에는 직접 지하 무더위 쉼터를 견학했습니다. 시청역 지하에 있는 대규모 쉼터였는데 규모와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넓은 공간에 충분한 좌석, 깨끗한 화장실, 무료 급수대, 간단한 의료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이용하고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원봉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더욱 흥미로운 시설들을 발견했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자동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기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에는 시간별로 물을 살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 도로 관리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서 도로 온도를 낮춥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상당해요. 실제로 물을 뿌린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났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AI 기반 대피 경보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쉼터, 예상, 도착 시간, 해당 쉼터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였어요. 나이, 건강 상태, 현재 위치 등을 고려해서 위험도를 계산하고 그에 맞는 행동 지침을 제공해주는 거였죠. 저처럼 40대 성인 남성에게는 현재 기온이 높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라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왔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즉시 인근 쉼터로 대피하세요라는 좀 더 강력한 경고가 전송되었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이 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는 게 목표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본 임시 방편적이고 사후 대응적인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예방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이런 거구나.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외곽 지역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이 아닌 평범한 서민들의 살터에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성동구의 한 재래시장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곳곳에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고 일부 상점들은 아직도 복구 작업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더욱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고 있었고 어떤 곳들은 반쯤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폭염과 침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 반찬 가게 앞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서 진흙을 퍼내고 계셨어요. 더위에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할머니, 혼자서 이 큰일을 다 하시려고요?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 할머니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보네요. 힘들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기가 제가 30년 넘게 장사한 자리인데 포기할 수는 없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런 일은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또 일어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포기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보였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야채 가게 앞에서 60대 부부가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무너진 선반을 다시 세우고 할머니는 진흙투성이가 된 야채들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혼자서 하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요. 여기서 나고 자란 게 50년인데 이 정도 어려움으로 포기할 순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굳센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경이로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떡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가게 절반이 침수로 망가졌는데도 나머지 절반 공간에서 떡을 만들고 계셨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데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도 장사를 계속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제가 여기서 30년째 떡을 만들고 있는데 물이 좀 들어왔다고 포기할 순 없어요. 단골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기보다는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사장님이 잠시 손을 멈추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포기 못해요. 여긴 내가 지킬 자리니까요. 제가 포기하면 이 동네의 맛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사가 아니라 자신의 터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하고 계신 거였어요. 시장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골목 입구에서 80대 노부부가 손수레에 진흙을 담아 나르고 계셨어요. 골목 전체가 침수로 엉망이 되었는데 혼자서 복구하고 계신 거였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큰 일을 혼자서 다 하시려고요? 할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60년을 살았는데 이런 일로 떠날 순 없지. 조금씩이라도 원래대로 만들어야 해. 할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고 결국 우리가 해야죠. 두 분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너무나 숭고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떠나거나 남 탓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터전에 대한 깊은 애착과 책임감.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중국 항저우에서 본 절망적인 풍경들, 그리고 한국에서 목격한 희망적인 모습들. 같은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승객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되었어요. 단순한 기후 대응 비교 연구를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을 적었습니다. 폭염시대, 진짜 선진국은 누구인가?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시스템의 한계,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회의 민낯들. 반면 한국에서 목격한 체계적인 준비,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 특히 그 편의점 앞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왔던 중학생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서서 도움을 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만났던 상인들의 불굴의 의지.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후재난은 도시와 사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같은 조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는 무너지고 어떤 사회는 더욱 단단해진다. 그 차이는 기술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며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핵심 메시지를 담아야 했거든요. 중국은 높은 건물을 세웠지만 한국은 높은 사람을 길러냈다. 중국은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위기 앞에서 중국은 시스템이 무너졌지만 한국은 사람이 일어섰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다시 키보드로 돌아가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국은 건물을 세웠고 한국은 사람을 지켰다. 포기하지 않는 시민이 진짜 방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며칠 전 한강공원에서 찍었던 태극기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모습이 지금의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 말이죠. 저는 그 사진을 노트북 바탕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며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되새기고 싶었거든요. 승무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한국 여행은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네요.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오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성숙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처럼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이죠. 창밖의 구름들이 마치 한국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 같아 보였습니다. 그 미소들이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한국 고마웠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날아갔고 저의 마음은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GDP나 마천루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중학생들, 침수된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상인들, 그리고 여긴 내가 지킬 자리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중국은 건물을 세웠지만 한국은 사람을 지켰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이야말로 진짜 방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한국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